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가량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석유 생산 시스템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독도를 일본식 표현인 죽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이없는 관리 실태 단독 보도합니다. 달리던 군용 구급차가 전복돼 의무병 1명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군인 5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들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예멘 반군이 드론 10대로 공격을 한 건데 미국은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하늘은 온통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들이 화염에 휩싸인 겁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4시 원유를 정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브카이크 단지와 쿠라이스 유전 등 2곳이 무인기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멘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며 무인기 10대로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시설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في الرد على جرائم العدوان وحصاره المستمر في الرد على جرائم العدوان وحصاره المستمر على بلدنا منذ 5 سنوات. 하지만 미국은 이번 공격의 주체로 예멘 반군과 긴밀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공격이 예멘에서 비롯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망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 반군이 공격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중동 일대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사우디는 드론 공격을 받은 2곳의 가동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생산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0 수준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5에서 $1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사우디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인기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시스템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하루 평균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이자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 정도가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일단 사우디 정부는 공격받은 석유시설 2곳의 가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위축된 원유를 보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축유로 메운다고 해도 수급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격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량이 많아서 당장 국제유가가 배럴당 5에서 $10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고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전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시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체포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 장관의 처남까지 소환해 가족 펀드를 둘러싼 의혹들을 캐묻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오촌 조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압송된 직후 밤샘 조사를 받았던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오늘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는데요. 도피성 출국 이후 3주 만인 어제 괌에서 귀국한 이후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 새벽 6시까지여서 검찰은 일단 조 씨에게 수십억 원의 펀드 자금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오늘 밤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오늘 조 장관의 처남까지 소환했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도 멀지 않은 겁니까?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인 정모 씨가 오늘 오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조 장관 일가의 가족 펀드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펀드 운용사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의 펀드에 투자한 배경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누나인 정 교수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데요. 추석 연휴 동안 바쁘게 움직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 씨가 조국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를 차명 소유한 정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 씨가 코링크를 설립할 때 부인의 계좌를 동원해 돈을 보냈다는 구체적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실소유주가 맞다면 조 장관 가족이 왜 사모펀드에 투자했는지, 투자처를 서로 상의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 PE. 검찰은 최근 이 업체 설립 초기 최대 주주였던 A씨로부터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부인 계좌를 동원해 회사 설립 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코링크 PE 설립 당시 전체 주식 10,000주 가운데 자신이 8,5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 구매 자금의 출처가 바로 조 씨가 부인 계좌를 통해 보낸 돈이었던 겁니다. 설립 이후 유상 증자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받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 PE는 조 씨 자금으로 만든 차명회사란 진술에 이어 설립 과정에 조 씨 가족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코링크 PE 설립 당시 대표였던 김모 씨에게서 조 씨가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촌 조카 조 씨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조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서 나온 코링크 PE 설립 자금이 조 장관 측에서 나온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 씨의 입장은 앞서 보신 조 씨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차명회사는 맞다. 하지만 설립 자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설립 자금의 출처로 조국 장관 측도 본인도 아닌 코링크가 투자한 다른 업체를 지목했습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틀째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코링크 PE 설립 자금을 건넨 것 맞다고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 초기 최대 주주인 A씨에게 돈을 건넸고 김모 씨의 명의를 빌려 코링크를 세운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씨는 검찰에서 코링크 설립 자금의 출처는 펀드 투자사 익성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 측의 자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익성의 정체를 감추려고 측근을 여러 차례 종용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자금이 들어간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는 익성의 자회사이자 2차 전지 업체인 IFM에 13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 전지 관련 기업 IFM에 들어갔다면 공직자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펀드 투자사를 우회 상장해 이익을 얻으려 한 과정을 조 장관 일가가 알았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이처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체포된 데 이어 처남까지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의혹들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조국 장관은 오늘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촌 조카가 입국하자마자 체포된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 오촌 조카 자진 귀국한 거 좀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주말에 좀 쉽시다, 우리. 혹시 오촌 조카분과 아내분이 계속 좀 연락을 하신 건가요? 앞서 연휴 기간 공식 일정에 나섰을 때도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청문회 직전에 급하게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증권회사 직원 자택에 불러서 PCR도 바꾼 거 맞습니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부산을 찾아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김웅영 전 검사 유족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아내분하고 그다음에 오촌 조카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오늘은 오롯이 추모의 시간이니까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법무부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호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검찰국장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은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무대를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세 차례 촛불을 들었던 서울대 학생들.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허위 경력 의혹과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아 학생들의 사퇴 여론은 여전합니다. 논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게 아마 집회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선 캠퍼스를 떠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자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몇 차례 여기 학교에서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큰 학생들 만한 진전이 없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닐까. 캠퍼스를 떠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자는 제안이 이어지자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늘 저녁 4차 촛불 집회 방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추후 행동 방안이랑 입장 같은 거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가 됐든 다른 대학 연대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백선엽 전 합창의장과 노재봉 전 총리 등이 고문으로 있는 원로단체 자유수호 국가원로회는 내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로들은 조국 장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치권이 전한 추석 민심은 여야가 서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민생을 챙기자고 했고,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퇴진이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국이 가야 할 곳은 그 거룩한 법무부 아닙니다. 조사실입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광화문에선 대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혹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끝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권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을 챙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의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검찰개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피의사실 유포를 막을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검찰 개혁에 필요한 인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이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관찰국회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연휴 이후에도 조국 정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내 연봉은 왜 이렇게 박봉일까? 직장인들의 무거운 한숨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정해졌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조국 장관은 1억 3,500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정부. 2017년 이후로는 3.5%에서 2.6%, 1.8%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8%로 3년 만에 가장 높게 책정됐습니다. 인상률을 적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월급은 1,985만 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억 3천여만 원으로 올해보다 600만 원가량 높아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월급은 1,539만 원, 부총리 월급은 1,164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장관급 월급은 1,132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3,500여만 원이 됩니다. 조 장관의 경우 민정수석을 관둔 뒤 서울대에 복직해 출근 한 번 하지 않고 월급 1,000만 원가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그동안 정부안이 조정된 적은 없습니다. 2.8% 인상률이 확정되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1조 9천억 원이 늘어난 39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일본에선 도쿄 한복판이 우길기로 뒤덮였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우익 세력이 혐한 집회를 연 건데요. 한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 중심가 한복판이 우길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단교를 주장하는 우익들이 집회를 연 겁니다. 한국과의 단교를 求めているんだという声を高らかに訴えていこう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우익 집회에는 극우정당 일본 제1당의 사쿠라이 대표가 주도했습니다. 혐한 발언을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安倍首相がやってるような喧嘩を煽るような空気は非常に間違っていると思います。 우익 세력의 결집은 공교롭게도 4일 전 우익 인사들로 채운 아베 총리의 개각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国際法に違反をし、日韓関係の基礎を覆し、違反の状態を一刻も早く是正すること、引き続き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모태기 신임 외무상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등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즉 AI 기술 때문에 비상입니다. 대통령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대통령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영상인 겁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Let me tell you a secret. You ever wonder why I'm so popular? Because of my big brain? Maybe. 백악관에 앉아 우스꽝스러운 말을 늘어놓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도 인터뷰를 하다 갑자기 자신을 비판합니다. Imagine this for a second. One man with total control of billions of people's stolen data, all their secrets, their lives, their futures. 하지만 이 영상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등을 똑같이 흉내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최근엔 딥페이크 영상 제작 강좌까지 등장하면서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가짜뉴스처럼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at enable malicious actors to foment chaos, division, or crisis, and they have the capacity to disrupt entire campaigns, including that for the presidency.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의 가짜 포르노 영상 제작에 쓰이던 기술이 정치 영역까지 확산되면서 IT 관련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업들도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등이 가짜 영상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군용 구급차가 전복됐습니다. 사고로 병사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함안에서는 술에 취한 경찰 간부가 다른 경찰을 때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있고 도로 위에는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달리던 군용 구급차가 전복된 건 어젯밤 10시 44분쯤. 호흡에 이상이 있는 병사를 태우고 사단 의무대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양구 시내 방면으로 가던 군용 구급차는 가드레일을 먼저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옹벽을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 뒷좌석에 있던 의무병 서모 상병이 숨졌습니다. 또 운전병 등 장병 5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정비불량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그제 새벽 경남 함안에선 추석을 맞아 고향에 온 경찰 간부가 또 다른 경찰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부산경찰 소속 경위 A씨는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함안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초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받기 싫어서 거절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북한에 보내려 했습니다. 미국과 협의까지 마쳤지만 북한이 받지 않아 무산됐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미플루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금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북한이 거부한 이유는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소식통은 타미플루가 부작용과 환각 증세가 있어서 자체 검토 결과가 나와야 받겠다는 입장을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내용을 통일부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서도 타미플루 부작용이 논란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에서 13살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제 제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아토피 질환은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해서 성인 환자들도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치료제를 써보고 싶어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환자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33살 정모 씨. 2년 전 아토피가 심해지며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심한 흉터 탓에 회사도 그만둬야 했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상처가 뜯어져요, 전부 다. 모든 생활이 불가해요. 국내 성인 아토피 환자는 42만 명, 지난 5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증상이 심한 중증 아토피 환자는 11만 명이 넘습니다. 치료는 지난해 개발된 신약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 달에 2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한 번 맞는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중증 질환의 경우 환자가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이 아무리 심해도 경증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중증 아토피에 대한 별도 질병 코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중증 아토피에 대한 질병 코드를 신설하고 환자 부담을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더라도 신약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건당국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할 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이런 식이라면 저는 꿈을 접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점점 늘어나는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쾌청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은 아침까지, 전남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